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0장 기업의 이윤극대화 보고 있는데요. 3절 이윤극대화 가설의 재음미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가정을 깔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현실에서 기업의 목표가 꼭 이윤극대화만 있는가? 네,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설을 다시 한번 재음미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오늘날의 기업은 예전에 구멍가게나 뭐 이런 거와는 다릅니다. 기업의 규모도 엄청 커지고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되게 많죠. 간해수공업소나 구멍가게와 달리 그 자체의 어떤 생명력과, 기업은 생명력과 의사결정을 가진 거대한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얘가 이제 서바이벌 하기 위한 어떤 생명체와 같은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또 돼 있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같은 그런 게 많죠. 자, 이때는 이윤극대화라는 가설이 야,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정리를 한번 보면, 자, 비판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너무 단순화시켰다. 단순화하는 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거로 오케이, 거기까지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과도한 단순화, 이런 주장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기업이 오직 이윤극대화만 추구한다는 가정이 너무 현실을 단순화시킨 거 아니냐.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이윤극대화 외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너무 현실을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이게 좀 현실, 기업의 목적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또 경영자 입장에서 CEO라 할까? 이 사람은 소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1차적인 관심사가 매출액이라든가 또 자신의 성과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마켓쉐어라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기업의 안정적인 또는 기업의 성장,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그건 너무 단순한 거다.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 설명력의 문제. 야, 현실에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목표가 좀 잘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판이 생깁니다. 자, 이윤극대화 가설과 비슷한 정도의 단순성을 보이면서 기업의 선택 행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체 가설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대체 가설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에 이윤극대화를 하는 거 오케이 좋다. 야, 근데 너 이윤극대화 할 때 이윤극대 달성하는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MR = MC라고? MR과 MC 어떻게 구해? 그건 모른다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윤극대화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오케이. 공장에 가서 저기 사장님, MR과 MC 어떻습니까? MR이 뭐예요? 이런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기는 또 어렵고요. MR과 MC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비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볼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체 가설,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야, 이윤극대화보다 현실을 잘 설명하는 대체 가설이 있으면 오케이, 그걸 하면 되는데, 야, 그거 좀 마땅치 않아.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야 대체 가설이라 제시한 게 뭐 글쎄 이윤 극대화보다 뭐 그렇게 낫다고 보기 힘드네 해서 이윤 극대화를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이윤 극대화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미시에서 얘기했던 생산 설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장기보다 훨씬 더 장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치사하긴 한데 이윤 극대화는 오케이. 근데 가끔 기업이 사회적인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뭐 등등 행위를 볼 수 있는데 야 그거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짧게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 이윤 극대화를 장기 이윤 극대화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더불어서 사람들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그런 기업 가만히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윤 극대화 가설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뭔가 기업인데 능력에 걸맞지 않게 큰 빌딩을 쓴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아니 사무실을 아방궁같이 굉장히 큰 빌딩에 한단 말이야. 이 폼생폼사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는 거야.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은데 정치 후원금 그쵸 자기가 미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좀 뭔가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을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런 무모한 행위는 단기 이윤 극대화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데 장기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보면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 가졌다는 점에서는 장점인데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왜냐하면 특색 있는 결과의 분석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야 이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50년, 100년 후에는 그때 잘했네. 이렇게 되면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윤 극대화 가설은 모든 기업의 행동이 다 납득 가능한 행동이 되니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나름대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가설 중에서 제약된 이윤 극대화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약된 이윤 극대화 가설. 이윤을 우리가 극대화한다라고 할 때 맥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제약된 이윤을 달성하면 오케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업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범위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면 됐어. 오케이?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의 이윤이면 오케이. 시장 점유율과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의 이윤은 감소하지만 시장 점유율 유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317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자, 이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파이 이윤이라 할게. 생산량이야. 이윤이 이렇게 있어. 이윤 극대화 가설일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A점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점인데 지금 만약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야 파이 제로 정도면 오케이 이렇게 한다 할게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Q 바 여기 나와 있는 B점 정도만 돼도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설 중에서 수입 극대화 가설, 총수입 극대화 가설이에요. 수입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야 비용은 상관없고 우선 매출액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TR이니까 얼마나 많이 매출액 P 곱하기 Q 이거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그나마 가장 유력한 주장이 총수입 극대화 가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몰이라는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세 번째 줄 현실의 기업 세계에서 전문 경영자가 이윤 극대화보다 매출액, 수입을 극대화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총수입을 극대화, 매출액을 극대화하게 되면 보수나 영향력이 커져.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 알짜배기 중소기업에 있을래? 아니면 엄청난 대기업, 뭐 이유는 크지 않지만 거기에 있을래?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폼생폼사가 중요해.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보수나 영향력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윤이 좀 적게 나더라도 매출액이 클수록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봐요. 자, 그러면 MR과 MC가 있을 때 이게 MR이야. MR. 자, 그리고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MC. 그러면 이윤극대화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화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C점이 어떻게 돼? MR이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R이 제로가 될 때, 이거일 때,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거지. TR이 맥스, 이렇게. TR이라는 것은 MR을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MR이 제로가 될 때, 바로 총수입이 극대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대체 가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윤도 제약된 이윤 말고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만족 이윤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 이윤 가설. 뭐 제약된 이윤 가설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아유 요 정도만 되면 난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뭐 이 사람도 뭐 천재죠. 자, 거기 보시면 현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나날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야, 우리가 MR이 꼴 MC가 같아지는 점까지 이윤극대를 추구하고 합리적인 그게 안 되고 정보도 많이 들고 약간 행동경제학에 어떻게 보면 더 선각자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상정해서 네, 요렇게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제한된 만족 이윤극대화 가설 그걸 강조합니다. 318페이지 가보시면 인간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존재일 수 없고요. 제한된 bounded rationality에 기반을 두고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는 목표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들 보통 보면 100점 만점 맞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가끔은 아유 힘드니까 한 요 정도만 하면 그만하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접근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읽을 거리에 제한된 합리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사이먼 교수의 AR 저널에 나온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대체 가설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요거에 대한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변론 한번 봅니다. 뭐 변론은 간단합니다. 야, 대체 가설들 뭐 보아니 니네들도 뭐 완벽한 게 아니라 뭐 다들 뭐 한계와 단점 갖고 있고 흠결이 있구만. 그래서 이윤극대화 가설을 무시하게 되면 야, 현실에서 기업이 서바이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이윤극대화 가설은 문제점이 있어. 그러나 이 가설 전체를 포기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다. 자, 프리드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보니까 자, 이윤극대화 가설이 갖는 타당성 여부를 선언적인 논리나 기업가들에게 설문조사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가정과 그에 입각한 이론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판단 기준은 현실 예측력이야. 야, 기업의 행동과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나은 선택이 뭐냐면 이윤극대화 가설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가들에게 설문조사해가지고 결과를 보게 되면 기업의 활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저것 막 얘기했는데 막상 그 본질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보면 이윤극대화랑 거의 부합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현실에서는 경쟁의 압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CEO가 만약에 폼생폼사 해가지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못하거나 매출액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윤극대화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목표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생존의 원칙에서 보는 거와 경쟁의 압력과 생존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윤극대화 가설이 그렇게 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재음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 이론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뭐 이렇게 독과점 시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